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마천루들이 회색빛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아래를 흐르는 인간의 강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쁘게 흘러갔다. 이 거대한 금융지구의 한복판에 위치한 더 데일리 그라인드는 이른 아침부터 최고급 수트와 날카로운 구두 소리로 가득 찼다.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이곳은 거래가 성사되고 정보가 교환되며 권력의 흐름이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는 오아시스였다. 한유나는 이 오아시스의 중심에서 고요하게 움직이는 존재였다. 그녀는 더 데일리 그라인드의 수석 바리스타였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화려하기보다 정밀함에 가까웠다. 27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차분했고 그녀의 손길은 수십 가지의 복잡한 주문을 처리하면서도 단 한 번의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이 아침의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손님들의 얼굴을, 그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심지어 그들이 선호하는 우유의 온도까지도 기억했다. 한 팀장님, 7번 테이블 더블 샬라떼 준비됐습니다. 유나는 갓 추출한 에스프레소가 완벽한 크레마를 이루는 것을 확인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으며 카페 안의 소음에 묻히지 않으면서도 결코 시끄럽지 않았다. 그녀의 하얀 셔츠와 검은 앞치마는 한 점의 얼룩도 없이 단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안무와도 같았다. 원두를 갈고 템핑하고 스팀 밀크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이어졌다. 그때 카페의 유리문이 열리며 익숙한 중년의 남자가 들어섰다. 태진그룹의 강민혁 회장이었다. 그는 이 나라 경제의 거물 중 한 명이었지만 그의 아침 행보는 놀라울 정도로 소박했다. 그는 매일 아침 8시 15분 단 한 명의 수행원만을 대동한 채 이곳에 들러 과테말라 안티구아 드립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그는 유나의 커피를 특별히 선호했다. 그녀가 내린 커피는 언제나 정확한 산미와 균형 잡힌 바디감을 유지했기 때문이었다. 강 회장은 평소처럼 카운터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경무에 시달린 피로가 엿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 바리스타. 그가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유나는 이미 그의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오늘 원두는 향이 특히 좋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를 테이크아웃 잔에 담았다. 유나가 커피잔을 강 회장에게 건네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강 회장의 손등을 스쳤다. 그것은 아주 찰나의 거의 무의미한 접촉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세상이 뒤틀렸다. 카페의 소음, 커피 향, 밝은 조명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유나의 눈앞에 끔찍하고도 생생한 이미지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검은색 세단, 광화문 내거리, 빗줄기가 차창을 때리고 있었다. 그리고 총성,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운전석 옆 창문이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강민혁 회장이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하얀 셔츠가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었다. 그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빠져나가고 그의 몸이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지만 유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유리의 파편이 튀는 소리,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침묵. 한 바리스타, 괜찮아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유나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녀는 간신히 눈을 깜빡였다. 다시 더 데일리 그라인드의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여전히 바쁜 사람들, 커피 머신의 소리, 그리고 그녀 앞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강민혁 회장. 유나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하려 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아니, 마치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잠시 현기증이 괜찮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커피잔을 다시 고쳐잡고 그에게 건넸다. 강 회장은 그녀의 창백한 안색을 잠시 유심히 살폈지만 바쁜 일정 때문인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무리하지 말아요.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는 커피를 받아들고는 가벼운 목례와 함께 카페를 나섰다.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출발해 테헤란로의 아침 속으로 사라졌다. 유나는 그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방금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인가? 악몽. 아니, 그녀는 분명히 깨어 있었다. 그것은 환각이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평생 환각 따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녀의 삶은 커피 원두의 무게를 재고 물의 온도를 맞추는 것처럼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유나 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동료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유나는 그제야 자신이 카운터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괜찮아. 그냥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나 봐.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광화문 내거리, 비, 깨진 유리창, 그리고 강민혁 회장의 마지막 눈빛. 그녀는 기계적으로 다음 주문을 받기 시작했지만 손끝에 감각이 무뎌진 듯했다. 스팀 피처가 손안에서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본 장면의 세부 사항들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이미지는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단순한 불길한 예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아니, 그것은 예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한 남자의 죽음을 목격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죽음을. 유나는 커피를 만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힐끗거렸다. 서울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고 그 누구도 거대한 태진그룹의 회장에게 닥칠 끔찍한 운명을 알지 못했다. 오직 그녀 한유나만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끔찍한 비밀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이 미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싶었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은 그것이 현실임을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반사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동요하는 눈동자, 평소에 침착하고 냉철한 바리스타 한유나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능력 혹은 저주를 마주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미래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처음 본 미래는 한 사람의 끔찍한 암살 장면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강 회장이 사라진 거리 모퉁이를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보이지 않았다. 지금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다. 비는 내릴 것이다. 그리고 총성도 울릴 것이다. 그녀는 이 끔찍한 지식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가? 그리고 만약 말한다면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줄 것인가? 그날 아침 더 데일리 그라인드의 커피 향은 유나에게 유난히 쓰게 느껴졌다. 그녀의 정밀했던 세계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어둡고 피비린내 나는
미래의 편린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바리스타가 아니었다. 그녀는 원치 않는 예언의 목격자가 되었고, 시간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끔찍한 순간을 향해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하루는 한유나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아침에 그 끔찍한 환영은 끈질기게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커피를 만들었지만 손님들의 주문은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정밀했던 손놀림은 무뎌졌고 몇 번이나 우유를 잘못 데우거나 샷을 태웠다. 더 데일리 그라인드의 분주함 속에서 그녀는 유령처럼 겉돌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아침에 스쳤던 강 회장의 손등에서 시작된 그 끔찍한 이미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유나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환영은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오후가 되어 손님이 잠시 뜸해진 시간, 그녀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닫고 있을 때였다.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시야가 암전되었다. 이번에는 더 길고 선명했다. 광화문 내거리,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이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 섰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세단에서 약 200m 떨어진 낡은 건물 옥상, 비에 젖은 방수포 아래 한 남자가 저격용 소총을 겨누고 있었다. 유나는 그의 눈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집중력은 살갗을 해는 듯했다. 그가 스코프를 미세하게 조정할 때 그의 손목이 드러났다. 검풀은 용의 문신, 비늘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새겨진 용이 그의 손목을 휘감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저격수의 시야를 공유했다. 십자선이 정확하게 세단의 뒷좌석 강민혁 회장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내거리 모퉁이에 정차된 낡은 파란색 봉고 트럭이 보였다. 옆문에는 신속 용달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저격수는 그 트럭을 신호로 삼고 있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이었다. 유나는 숨이 막혀 헛구역질을 하며 머신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쇠약, 그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설명이었다. 선배, 정말 괜찮아요? 아까부터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조퇴하는 게. 후배 바리스타인 민준이 걱정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빈혈기가 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기 위해 썼다. 그녀는 증거가 필요했다. 자신이 미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그녀는 민준에게 집중했다. 무언가 보여줘. 제발, 뭐라도. 그녀의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민준이 갓 내린 아메리카노 넉 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돌아서는 모습이 보였다. 바로 그때 10번 테이블의 손님이 급하게 일어나며 민준과 부딪혔다. 쟁반이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뜨거운 커피가 민준의 오른팔에 쏟아졌다. 그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보였다. 유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민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민준은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는 어색하게 웃었다. 선배, 왜 그렇게 쳐다봐요? 무섭게. 그는 조심스럽게 뜨거운 커피가 담긴 쟁반을 들었다. 유나는 속으로 외쳤다. 아니, 가지마. 멈춰. 하지만 민주는 이미 10번 테이블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유나는 자기도 모르게 카운터 모서리를 꽉 잡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10번 테이블의 남자가 휴대폰을 보며 급하게 일어섰다. 아, 맞다. 그는 돌아서는 민준을 보지 못했다. 모든 것이 유나가 보았던 환영 그대로였다.
조심해, 유나가 외쳤지만 너무 늦었다. 쟁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민주는 팔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악, 뜨거워. 그의 셔츠 소매가 짙은 갈색으로 젖어들었고 피부가 붉게 달아올랐다. 카페 안이 순간 정지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다른 직원들이 황급히 민준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유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떨림은 멎어 있었다. 대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금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가 본 그대로였다. 사소한 부상, 쏟아진 커피, 그것이 확인이었다. 민준의 작은 사고는 그녀가 본 끔찍한 환영이 망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강민혁 회장의 죽음. 그것은 예정된 미래였다. 유나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공포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종류의 냉철함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다시 강 회장의 환영을 떠올렸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은 맑았다. 그녀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날씨 앱을 확인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내일 오후 3시 서울 저녁 강수 확률 90%. 내일이었다. 암살은 내일 오후 3시 광화문 내거리에서 일어날 것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24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녀는 한 사람의 생명을, 그것도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바리스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불길한 예언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그녀는 민준이 응급처치를 받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작은 화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이 사건의 목격자이자 유일한 증인이었다. 유나는 매니저에게 다가갔다.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오늘 조퇴 좀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했다. 매니저는 민준의 사고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유나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듯 내려놓고 라커룸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카페를 나섰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그녀 뒤에서 닫혔다. 더 데일리 그라인드의 문을 나선 순간 서울의 거리는 유나에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방금 전까지 익숙했던 도시의 소음은 이제 그녀의 귓가에서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이 쥔 스마트폰을 바라보았다. 오후 4시, 내일 오후 3시까지 23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거대한 사건의 무게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지금은 공포에 떨고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은 논리적이어야 했다. 그녀는 태진그룹 본사 보안실의 번호를 검색했다. 거대 기업의 보안 시스템이라면 이 정도의 위협 정보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 기대했다. 수화기 너머로 기계적인 ARS 안내 음성이 흐른 뒤 무뚝뚝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진그룹 보안 상황실입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말했다. 강민혁 회장님께 암살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구체적인 위협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보자 신원은 어떻게 되시죠? 유나는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하려 했다.
내일 오후 3시 광화문 내거리에서. 하지만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남자가 끼어들었다. 아가씨, 장난 전화는 업무 방해입니다. 회장님에 대한 협박이나 장난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라면 끊겠습니다. 아니, 장난이 아니에요. 전 봤어요. 파란색 트럭이랑. 유나는 절박하게 외쳤지만 전화는 이미 딸깍 소리와 함께 끊어져 있었다. 차가운 통화 종료음이 그녀의 절망감을 더욱 깊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수많은 정신 나간 협박범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112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라면 다를 것이라고, 최소한 그녀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네, 112 종합 상황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유나가 미래를 봤다는 말과 함께 암살 계획을 설명하자 수화기 너머의 경찰관은 잠시 침묵했다. 선생님, 실례지만 지금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경찰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동정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제가 본 그대로 제 동료도 다쳤단 말이에요. 그녀가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미래를 봤다는 진술만으로는 저희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용의자의 인상착의나 다른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가요? 용의자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 용의 문신, 파란색 트럭. 하지만 그것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의 증거일 뿐이었다. 유나는 결국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무력하게 전화를 끊었다.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법과 시스템은 일어난 일을 처리할 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무력했다. 유나는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강민혁 회장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던 모습이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포기하는 순간 그 환영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공식적인 경로가 아니라면 비공식적인 경로를, 강 회장에게 직접 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다. 강민혁 회장, 태진그룹, 경호 같은 단어들을 조합해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기사와 가십거리 속에서 그녀는 하나의 이름을 발견했다. 안길수. 태진그룹 회장 비서실 직속 경호팀장. 전직 특수전사령부 UDT, SEAL 출신. 업계에서도 전설적인 인물로 강 회장에 대한 충성심이 지극하고 빈틈없는 일 처리로 유명했다. 강 회장이 여러 차례의 위협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안길수 팀장 덕분이라는 기사도 있었다. 이 사람이다. 유나는 직감했다. 군 출신의 엘리트 요원이라면 비록 황당하게 들릴지라도 위협 정보의 구체성에 주목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만 뒤적이는 경찰이나 보안실 직원과는 다를 것이었다. 유나는 곧바로 태진그룹 본사가 있는 여의도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그녀에게는 안길수를 만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여의도의 태진그룹 본사 건물은 그 자체로 거대한 요새처럼 보였다. 수십 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위압적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나는 정문 로비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방문증이 없는 그녀는 보안 검색대 앞에서 제지당했다. 안길수 팀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가 말했지만 보안 요원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약속 없이는 안 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나와
주차장 입구 근처 눈에 띄지 않는 기둥 뒤에 섰다. 이제부터는 기다림과의 싸움이었다. 안길수가 언제 퇴근할지, 아니 이쪽 문으로 나올지조차 알 수 없었다.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오후 5시, 6시, 저녁이 되자 바람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얇은 바리스타 유니폼 위에 걸친 가디건을 여몄다. 7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였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다부진 체격의 남자 몇몇이 건물에서 나와 주차장 쪽으로 향했다. 그들 중 선두에 선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으며 짧게 깎은 머리와 매처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군인처럼 절도 있었고 주변을 끊임없이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유나는 그가 안길수임을 직감했다. 유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기둥 뒤에서 뛰쳐나왔다. 안길수 팀장님. 그녀가 외치며 그에게 달려갔다. 안길수의 경호원들이 반사적으로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그녀는 그들의 팔을 뿌리치고 안길수 앞에 섰다. 팀장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강민혁 회장님이 위험합니다. 안길수는 예상치 못한 침입자의 짜증이 난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 누구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정식 절차를 밟으시죠. 그가 그녀를 밀치고 지나가려 했다. 유나는 절박함에 그의 팔을 붙잡았다. 절차가 없어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이거나 안길수의 목소리에 경고가 실렸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강제로 떼어내려 했다. 내일 오후 3시 광화문 내거리. 유나는 모든 것을 쏟아내듯 외쳤다. 비가 올 거예요. 검은색 세단이 신호 대기 중일 때 맞은편 낡은 건물 옥상에서 저격수가 쏠 거예요. 파란색 신속 용달 트럭이 신호를 줄 거고 저격수의 손목에는 용 문신이 있어요. 안길수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를 지나치려던 발걸음이 멈췄다. 그의 차가웠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를 막아서던 경호원들도 놀란 듯 유나를 바라보았다. 안길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제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거짓말 탐지기처럼 훑어보았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유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제가 봤어요. 그 모든 걸. 오늘 아침에 강 회장님 손이 스쳤을 때, 그리고 제 동료가 다치는 것도 미리 봤어요. 제발,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갈라져 나왔다. 안길수는 침묵했다. 그는 수많은 위협과 협박을 다뤄왔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미래를 봤다는 말은 미친 소리였다. 그러나 그녀가 쏟아낸 정보는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신속 용달, 트럭, 용 문신. 이것은 단순한 망상이나 장난으로 꾸며낼 수 있는 수준의 디테일이 아니었다. 그의 훈련된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이 여자의 공포는 진짜였다. 그는 유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나 거짓이 아닌 오직 순수한 공포와 절박함만이 담겨 있었다. 당신 이름이 뭐지? 연락처는 그가 무뚝뚝하게 물었다. 한유나입니다. 전화번호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보여주었다. 안길수는 그녀의 번호를 자신의 폰에 저장했다. 그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다. 만약 이게 장난이라면 당신은 감당 못할 책임을 져야 할 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동요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고갯짓을 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검은색 세단이 S라인을 그리며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유나는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망쳤는지 알 수 없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사실만을 간신히 인지했다. 이제 공은 안길수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내일의 비는 예고된 대로 내릴 것이었다. 강민혁 회장이 소박한 드립 커피로 아침의 고단함을 달래는 그 시각, 태진그룹의 심장부에서 완전히 다른 어둠이 꿈틀대고 있었다. 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보다 더 화려하고 거대한 부회장실의 주인, 박진우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고급 크리스털 잔에 담긴 50년산 싱글 몰트 위스키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손조차 대지 않았다. 그는 기다림을 경멸했다.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이탈리아제 수트는 한치의 주름도 없었고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는 그의 눈은 그가 딛고 선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둔 지배자의 그것이었다. 방문객은 약속 시간보다 정확히 3분 늦게 도착했다. 박진우는 손목에 찬 파텍 필립 시계를 확인하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시간 개념이 없군.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 안으로 들어선 남자는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평범한 인상이었지만 그에게서는 훈련된 살기가 희미하게 배어나왔다. 그는 젖은 트렌치 코트를 벗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밤길이 조금 막혔습니다. 부회장님,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되었습니다. 남자가 테이블 위에 작은 USB 메모리와 함께 옥상에서 찍은 듯한 광화문 내거리의 전경사진 몇 장을 올려놓았다. 박진우는 사진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계획을 자신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놓고 있었다. 내일이다. 강민혁은 정확히 오후 3시 광화문 내거리를 통과할 거다. 날씨는 상관없어. 그 늙은이의 동선은 시계처럼 정확하니까. 그는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을 듯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알겠나?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탁상 위에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장갑을 벗는 순간 그의 오른쪽 손목이 셔츠 소매 아래로 드러났다. 검풀은 비늘이 섬세하게 새겨진 용 한 마리가 그의 손목을 거칠게 휘감고 있었다. 한윤아가 환영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문신이었다. 걱정 마시죠. 저격수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210m. 바람, 습도, 차량 이동 속도까지 모두 계산해 넣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이면 부회장님은 태진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계실 겁니다. 그제야 박진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수년을 기다렸다. 강민혁,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고지식하고 멍청한 늙은이. 언제까지고 윤리 경영, 정도 경영 따위의 헛소리를 짓거릴 수는 없을 터였다. 박진우는 강민혁의 그 부드러움과 도덕성을 뼛속까지 경멸했다. 그는 강 회장이 최근 비밀리에 지시한 내부 감사를 떠올렸다. 그것은 정확히 자신의 비자금과 불법 거래 내역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늙은이가 너무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다. 멍청한 늙은이, 시대가 변한 줄도 모르고. 박진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태진은 피를 먹고 자라야 하는 거대한 괴물이야.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저격수에게 밀었다. 성금이다.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나머지는 자네가 원하는 곳으로 입금될 거다. 그리고 자네의 그 특징이 쓸데없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 그의 차가운 시선이 용 문신에 잠시 머물렀다.
같은 시각 태진그룹 본사 지하 3층에 위치한 종합보안상황실. 안길수는 수십 개의 CCTV 화면이 번쩍이는 모니터월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내일 강 회장의 이동 동선이 붉은 펜으로 굵게 표시된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15영 광화문 내거리 통과. 그는 몇 시간 전 주차장에서 마주쳤던 한유나라는 여자를 떠올렸다. 그녀의 절박했던 눈빛, 공포에 질려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이었던 정보들. 파란색 신속 용달 트럭, 용문신. 오후 3시 광화문. 안길수는 평생을 합리와 이성의 근거에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특수부대 시절부터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겼지만 그 모든 것은 철저한 훈련과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다. 미래를 본다는 것은 그가 훈련받은 모든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야말로 미친 소리였다. 그것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며 감상적인 헛소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수많은 총알과 폭발 속에서 단련된 그의 감각이 격렬하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그 여자의 공포는 진짜였다. 그녀가 쏟아낸 정보는 단순한 망상이나 장난으로 꾸며낼 수 있는 수준의 디테일이 아니었다. 위협 정보는 그것이 아무리 기괴하고 황당한 출처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확인되기 전까지는 실제하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제1원칙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차가운 금속 책상을 리드미컬하게 두드렸다. 만약 그녀의 말이 거짓이라면 그는 쓸데없는 일에 귀중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어쩌면 회장의 중요한 일정을 방해한 과민 반응자 혹은 멍청이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녀의 말이 단 1%라도 사실이라면 그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강 회장이 내일 그 자리에 가게 둔다면 그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보스를 잃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수치이자 완벽한 실패를 의미했다. 결정은 순식간에 내려졌다. 안길수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고 단호했다. 김 비서, 나 안 팀장이다. 네, 팀장님. 내일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급진 환경단체의 기습 시위 정보가 입수됐다. 공식적인 신고는 없었지만 소규모 충돌 및 교통 통제 가능성이 있어. 네? 하지만 그 시간에 회장님께서 김 비서가 당황해서 방문하려 했지만 안길수는 말을 잘랐다. 그래서 말하는 거다. 내일 오후 3시 광화문 내거리 통과 일정 즉각 취소해 마포대교로 우회해서 이동하도록 경로 전면 수정하고 수정된 계획안 즉시 나에게 보고해. 이건 내 책임하에 변경하는 거다. 즉시 시행하도록. 그는 인터컴을 끊었다. 이것이 그가 현재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조치였다. 그는 예언 때문에 경로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출처의 잠재적 위협 정보 때문에 보안 프로토콜에 따라 경로를 수정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그의 이성에 부합했다. 그러나 안길수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을 나섰다. 공식 경호팀의 눈을 피해야 했다. 내부에 적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휴대폰을 들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지금은 현역에서 물러난 예전 특수부대 후배 2명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오랜만이다. 사적인 부탁이 하나 있다. 내일 오후 2시 50분까지 광화문 내거리가 완벽하게 조망되는 지점에 잠복해줘. 사복 차림으로 카메라는 필수다. 파란색 신속 용달 트럭을 찾아. 그리고 혹시
용문신을 한 놈이 보이는지 확인해줘. 이건 공식 기록에 절대 남지 않는 임무다. 박진우 부회장은 저격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펜트하우스를 만족스럽게 거닐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야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드디어 위스키 잔을 높이 치켜들었다. 강민혁 회장님, 당신의 시대는 끝났소. 명복을 비오. 그가 조롱하듯 중얼거렸다. 그는 내일 이 시간 태진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될 비극적인 모습을 상상했다. 모두가 충격과 슬픔에 빠져 허둥댈 때 자신만이 유일한 대안이자 구원자로서 그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의 계획은 완부이벽했다. 강민혁의 그 고지식한 윤리관과 함께 늙은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압도적인 승리를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끼어들 작은 변수 하나조차 상상하지 못했다. 바로 한유나라는 이름의 평범한 커피를 내리는 여자였다. 한유나가 예언했던 내일 오후 3시 그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그녀의 말대로 아침에 맑았던 얼굴을 지우고 짙은 먹구름을 들이우기 시작했다. 오후 2시 50분, 빗방울이 마침내 광화문 내거리의 아스팔트 위로 거칠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날씨조차 그녀의 편을 드는 듯했다. 낡은 상가 건물의 옥상, 비에 젖은 방수포 아래에서 한 남자가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박진우 부회장을 만났던 손목에 용 문신을 한 바로 그 저격수였다. 그의 눈은 저격용 소총의 스코프에 고정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방아쇠에 가볍게 얹혀 있었다. 그의 호흡은 빗소리와 하나가 된 듯 고요하고 일정했다. 그는 감정이 배제된 기계였다. 오직 목표를 제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밀한 부품 그 자체였다. 그의 집중력은 빗줄기를 뚫고 목표 지점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의 시야에는 모든 것이 박진우가 지시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210m 전방의 붉은 신호등, 그리고 약속된 위치에 정확히 정차한 파란색 신속 용달, 트럭.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강민혁 회장을 태운 검은색 방탄세단이 붉은 신호등 앞에 멈춰서는 것뿐이었다. 그는 목표물이 십자선 중앙에 들어오는 그 찰나의 순간을 기다렸다. 3시 정각. 빗줄기가 더욱 굵어졌다. 하지만 약속된 검은색 세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저격수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동요하지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를 감지했다. 3시 5분. 광화문 내거리는 여전히 수많은 차로 붐볐지만 태진그룹의 육중한 세단은 보이지 않았다. 3시 10분. 파란색 트럭이 초조한 듯 헤드라이트를 두어 번 깜빡였다. 저격수는 스코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무슨 변수지? 그의 완벽했던 계획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었다. 이런 식의 갑작스러운 변수는 종종 최악의 시나리오, 즉 정보 누설을 의미했다. 3시 15분. 그는 귀에 꽂힌 이니어를 만지작거렸지만 박진우 측에서는 아무런 신호도 오지 않았다. 그는 직감했다. 오늘 임무는 실패했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총기를 분해해 방수 가방에 챙겼다. 그는 빗속의 유령처럼 옥상을 빠져나갔다. 파란색 트럭도 굉음을 내며 빗속으로 사라졌다. 같은 시각 태진그룹 부회장실. 박진우는 자신의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삼시 정각을 알리는 괴종시계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자의 여유롭고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미 긴급 이사회에서 자신이 발표할 비통한 표정의 추도사 첫 문장을 다듬고 있었다. 강민혁의 시대는 이제 곧 끝날 터였다. 3시 15분.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언론도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보통 이런 대형 사건은 즉시 속보로 터져 나와야 했다. 박진우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갔다. 그는 책상 위에 값비싼 위스키 잔을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렸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쾌한 감각이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3시 20분,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보안 처리된 번호폰을 집어들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저격수의 건조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패했습니다. 그단 한마디였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핏기가 가시는 듯 했다. 뭐, 실패? 그게 무슨 소리야? 늙은이가. 어떻게 된 거야? 목표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정된 경로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격수의 말은 박진우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 했다. 부회장님, 누군가 우리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 정보가 샜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누가 감히 그의 오만했던 자신감은 순식간에 수치심과 통제 불능의 분노, 그리고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당장 흔적 없이 철수해. 꼬리 잡히지 마. 그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집어 던졌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육중한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강민혁, 감히.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그 분노보다 더 큰 것은 누가 라는 섬뜩한 의문과 함께 엄습하는 미세한 두려움이었다. 한편 한윤아는 자신의 좁은 원룸방 안에서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다. 오후 2시 50분부터 그녀는 텔레비전 뉴스 채널을 켜놓고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거렸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녀는 자신이 안길수에게 모든 것을 말했지만 그가 정말로 자신의 황당한 말을 믿고 조치를 취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말을 그저 미친 여자의 헛소리로 치부했다면 지금 이 순간 광화문 어딘가에서 자신이 환영해서 보았던 그 끔찍한 총성이 울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차마 그 장면을 상상할 수도 없어 눈을 질끈 감았다. 시간은 마치 고문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3시 정각, 3시 5분.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평화로운 주식 시황과 정치인들의 따분한 논쟁만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속보라는 붉은색 자막은 그 어디에도 뜨지 않았다. 3시 30분. 윤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굵은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정말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낸 것이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아주 잠시였다. 곧바로 등골을 타고 오르는 더 크고 근원적인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미래를 바꾸었다. 그것은 더 이상 환영이나 망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능력은 진짜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이 위험하고 거대한 게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말았다. 암살을 계획했던 자들, 그들이 만약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진 이유를 파고들다가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바리스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었다. 안길수는 마포대교를 통해 무사히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강민혁 회장의 차량을 위성으로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차가운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자신이 비밀리에 심어둔 후배들에게서 보고를 받았다. 광화문 내거리, 모든 것이 한윤아가 말한 그대로였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팀장님, 정말이었습니다.
후배의 목소리는 흥분과 충격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후 2시 50분경 파란색 신속 용달 트럭이 교차로 모퉁이에 정확히 정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이미 철수한 후였지만 분명히 누군가 머물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방수포와 이거 삼각대를 고정했던 자국 같습니다. 아마추어는 절대 아닙니다. 안길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여자의 말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만약 자신이 어젯밤 그녀의 말을 그저 과민 반응이나 망상으로 치부하고 무시했더라면 그는 감히 그 결과를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즉시 차를 돌렸다. 그가 향한 곳은 어제 유나가 일하던 더 데일리 그라인드였다. 이미 영업이 끝난 카페는 어두웠지만 유나는 매니저에게 연락해 뒷정리를 하겠다며 일부러 남아 있었다. 그녀는 어쩌면 그가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어두운 카페의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안길수가 그림자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어제 주차장에서 만났던 그 차갑고 오만하며 의심 많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대신 초현실적인 현상을 목격한 자의 깊은 경외심과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를 짊어진 자의 심각함이 서려 있었다. 한유나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유나는 커피 머신을 닦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 일 없었던 거죠? 회장님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안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덕분에 회장님은 무사하십니다. 예정대로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그는 유나에게 다가와 그녀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빼주었다. 그것은 어제와는 180도 다른 정중한 태도였다. 당신이 본 모든 것이 사실이었소. 파란색 트럭도 저격수의 위치도. 우리가 조금만 늦었거나 내가 당신 말을 무시했다면 오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질책이 묻어났다. 유나는 그의 말에 다시 한번 안도했지만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안길수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끊었다.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이제 당신은 그냥 바리스타가 아니오. 한유나 씨, 당신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거대한 음모에 엮였어. 그들은 실패했어. 하지만 분명히 포기하지 않을 거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이 왜, 그리고 누구 때문에 실패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요. 안길수의 냉정한 말은 유나의 심장에 얼음 송곳처럼 날카롭게 밝혔다. 당신은 저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안길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경찰은 당신을 보호할 수 없소. 이 일은 태진그룹 내부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소. 내가 오랫동안 의심해 온 자가 있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한유나 씨, 나는 강 회장님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소. 그리고 이제는 당신도 지켜야 하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 대신 무겁고 단호한 책임감이 실려 있었다.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이 다시 필요하게 될 거요. 이 지독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거니까. 유나는 자신의 손에 들린 커피잔을 닦던 하얀 천을 바라보았다. 평화롭고 정밀했던 그녀의 일상은 오늘부로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는 이제 그녀를 믿어주는 유일한 동맹이 된 안길수가 서 있었다.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소. 안길수의 낮은 목소리가 어둠이 내린 카페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의 눈은 이미 카페 밖 어둠 속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그는 한유나가 질문할 틈도 주지 않고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지금 당장 나와 함께 가야 하오. 놈들이 언제 당신의 존재를 알아챌지 모르니까. 유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를 따라 나섰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었지만 안길수의 단호함은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최소한의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그녀를 카페 뒷문으로 이끌었고 그곳에는 시동이 켜진 채 대기 중인 평범한 검은색 세단이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안길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했다. 그는 일부러 복잡한 골목길을 여러 번 돌아 예상치 못한 경로로 이동했다. 유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세상이었던 이 도시는 이제 거대하고 낯선 위협으로 가득 찬 정글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서는 여전히 커피 머신의 금속 냄새와 방금 전 겪은 공포의 식은땀 냄새가 뒤섞여 났다. 차는 1시간 가까이 달린 끝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마포의 한적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태진그룹의 화려함이나 더 데일리 그라인드의 분주함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평범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소였다. 안길수는 유나를 데리고 비상 엘리베이터를 탔다. 여기는 내 개인 명의로 된 안전 가옥이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지.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할 거요. 안전 가옥 내부는 깔끔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무기질적인 공간이었다. 최소한의 가구와 닫힌 블라인드. 그곳은 오직 생존과 은신을 위해 존재하는 장소처럼 보였다. 유나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제가 왜 이런 곳에 숨어 있어야 하죠?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은 봤소. 안길수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그들의 계획이 실패했지. 그것만으로도 놈들에게 당신은 제거해야 할 가장 위험한 변수가 된 거요.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지만 그의 자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한유나 씨. 그의 눈빛이 다시 어젯밤의 그 날카로움을 되찾았다. 나는 강민혁 회장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오. 그분은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야. 내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고 이 나라 경제의 마지막 남은 양심 같은 분이지. 하지만 태진그룹 내부에는 썩은 부분이 너무 많소. 그 썩은 부분의 중심에 바로 박진우 부회장이 있어. 유나는 숨을 삼켰다. 그룹의 2인자. 강 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박진우는 태진을 통째로 삼키려는 뱀이오. 그는 야망이 크고 수단을 가리지 않지. 최근 강 회장님께서 박 부회장이 연루된 거대한 비자금 펀드에 대한 내부 감사를 비밀리에 지시했소. 박 부회장에게는 이번 암살 시도가 그 감사를 막고 회사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거요. 안길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좌절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의심해왔지만 증거가 없었소. 박진우는 꼬리가 잡히지 않는 유령 같은 놈이오. 태진의 보안 시스템 대부분이 그의 통제하에 있소. 내가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순간 나는 물론이고 회장님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지. 그는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바꿔놓았소. 당신의 그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은 무기요. 나는 박진우가 이 암살 시도의 배우라는 것을 99% 확신하지만 법정이나 이사회에 내밀 수 있는 1%의 증거가 없소. 당신이 그 증거를 찾아줄 수 있소. 유나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전 못해요.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런 무서운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전 아무것도 못 본 걸로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떨렸다. 그녀는 스파이나 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커피 향을 사랑했던 바리스타일 뿐이었다. 한유나 씨, 안길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현실을 직시하시오. 당신이 못 본 걸로 한다고 해서 박진우가 당신을 없는 존재로 취급해 줄 것 같소? 그들은 이미 실패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을 거요. 경로 변경은 내 권한이었지만 그 변경을 이끌어낸 정보의 출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오. 당신은 이미 이 판에 강제로 끌려 들어왔소. 여기서 도망치는 유일한 방법은 놈들을 먼저 쓰러뜨리는 것뿐이요. 그의 말은 잔인한 현실이었다. 유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 때문에 목숨을 건진 강 회장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이 공포와 맞서야 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전 그냥 스칠 때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안길수는 기다렸다는 듯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매우 값비싸 보이는 짙은 파란색의 만년필이었다. 캡 상단에는 하얀색 별 모양의 로고가 박혀 있었다. 이건 오늘 아침 회장님과의 회의에서 박 부회장이 사용하던 만년필이오. 내가 그의 것과 바꿔치기 해놨지. 안길수의 치밀함에 유나는 소름이 돋았다. 박진우 부회장에게 접속해 보시오. 안길수가 명령했다. 그가 누구와 접촉했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하다못해 어제 저녁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뭐라도 줬소. 그가 저격수와 연결되었다는 아주 작은 단서라도 필요하오. 유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독사의 이빨처럼 차갑고 위협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 회장의 손을 스쳤을 때는 사고였다. 민준을 테스트했을 때는 확인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그녀가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의 가장 어두운 비밀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손을 뻗었다. 유나의 손가락 끝이 만년필의 차가운 금속 표면에 닿는 순간 세상이 다시 한번 찢어졌다. 더 데일리 그라인드에서 겪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격렬하고 혼란스러운 이미지의 홍수가 그녀를 덮쳤다. 이번에는 단순한 시각 정보가 아니었다. 비릿한 바다 냄새, 차가운 밤 공기,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 그녀는 어두운 항구에 서 있었다. 인천항에 버려진 창고 근처인 듯했다. 박진우가 보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검은색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서 있었다. 성금이다. 박진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검은색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차 있었다. 남자가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가 가방의 무게를 가늠하듯 손에 쥐었을 때 그의 셔츠 소매가 살짝 걷혔다. 그리고 유나는 보았다. 그녀가 환영 속에서 보았던 저격수의 그 손목. 검풀은 비늘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사나운 용문신. 박진우가 용문신의 남자에게 돈 가방을 건네고 있었다. 실수 없이 처리해. 내일 이 시간 강민혁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아,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만년필에서 손을 뗐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고 끔찍한 편두통이 그녀의 머리를 깨질 듯이 울렸다. 그 능력은 그녀의 정신력을 송두리째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유나 씨, 괜찮소? 뭘 봤지?
안길수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다. 유나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헐떡였다. 항구, 인천항 같아요. 어젯밤 박 부회장이 돈 가방을 그 사람에게, 용문신을 한 남자에게 직접 건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갈라져 있었다. 안길수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다. 됐소, 그거면 충분하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유나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이제부터 우린 파트너요. 한유나 씨, 당신은 이제 내 눈이요. 우리는 저 괴물을 함께 사냥해야 하오. 유나는 자신의 손에 남은 만년필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떨었다. 그녀의 평범했던 삶은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위험한 동맹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시작되고 있었다. 한유나는 안정가옥의 낯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박진우의 만년필을 만진 후 그녀는 거의 12시간을 꼬박 죽은 듯이 잠들었다. 정신을 찢어밟기는 듯했던 편두통은 옅은 통증으로 가라앉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온몸의 근육이 격렬한 운동이라도 한 것처럼 쑤셨고 정신은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단순한 시각이 아니라 정신력을 송두리째 태워버리는 위험한 불꽃임을 깨달았다. 거실로 나오자 안길수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했다. 그의 앞에는 노트북 3대가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인천항 일대의 위성 사진과 복잡한 도표들이 붙어 있었다. 방 안에는 차가운 긴장감과 희미한 커피 향이 감돌았다. 그는 유나를 힐끗 보더니 주방을 가리켰다. 간단한 죽을 준비해뒀소. 기력을 회복해야 하니까. 유나는 말없이 죽을 한술 떴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벽에 붙은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자신이 환영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항구였다. 박진우가 그 저격수와 만난 곳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낯설게 잠겨 있었다. 안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당신 덕분에 우린 적의 심장을 정확히 겨눌 수 있게 됐지. 그는 노트북 화면 하나를 유나 쪽으로 돌렸다. 당신의 정보는 완벽했소. 어젯밤 그 시간대 인천항 7번 부두 인근의 모든 CCTV 기록을 확인했소. 물론 박진우의 차량은 없었지. 그는 대포차를 이용했거나 다른 경로로 잠입했을 거요. 하지만 그가 영상을 재생했다. 희미한 적외선 카메라에 용문신을 한 남자의 것과 일치하는 실루엣이 잡혔다. 사라졌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안길수의 목소리는 냉철했다. 이 영상은 법정의 증거로 내밀 수 없소. 우린 그저 의심스러운 인물을 찍었을 뿐 그가 박진우와 만났다는 증거는 없으니까. 당신의 환영은 우리의 나침반이지만 법정은 현실의 증거를 원하오. 우리는 놈들이 현금과 함께 있는 바로 그 순간을 덮쳐야 하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유나의 창백한 안색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유나 씨, 당신의 몸이 얼마나 축나는지 알고 있소. 하지만 우린 놈의 다음 행보를 알아야 하오. 그들이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는지. 성금은 이미 건넸으니 분명 잔금을 치르거나 다음 계획을 모의할 거요. 유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파란색 만년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 그녀를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문고리처럼 느껴졌다. 다시 그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온몸의 세포를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커피를 내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어젯밤 카페에서
안길수와 마주섰던 순간 그녀의 평범한 삶은 이미 끝났다. 그녀가 여기서 도망친다 해도 박진우의 그림자는 언젠가 그녀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강민혁 회장, 자신 때문에 목숨을 건진 그 사람을 이대로 뱀의 아가리에 다시 밀어넣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자신의 안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해야죠. 유나가 말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길수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어차피 제게 다른 선택지는 없잖아요. 저들이 저를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들을 끝장내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절박한 애원이 아닌 냉철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닿는 순간 시야가 하얗게 타들어갔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보의 급류가 그녀를 덮쳤다. 이번에는 고통과 함께 박진우의 감정까지 느껴졌다. 그의 초조함, 실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저격수에 대한 불신. 그녀는 박진우의 시선으로 젖은 아스팔트를 보았다. 인천항 제3부두, 버려진 곳이에요. 유나가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안길수는 그녀의 말을 놓치지 않고 즉시 녹음기를 켰다. 내일 모레 자정 빗줄기가 굵어요. 그녀는 환영 속에서 박진우가 하는 말을 들었다. 실패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군. 하지만 약속한 잔금은 가져왔다. 용문신의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변수가 생겼소. 부회장님, 당신의 정보가 샜어. 이건 단순한 잔금 문제가 아니오. 내 목숨이 걸린 일이기도 하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겠소. 그리고 다음 계획도. 박진우는 분노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듯했다. 좋아.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유나는 만년필을 떨어뜨리며 휘청였다. 안길수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이번에는 코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그녀의 셔츠를 적셨다.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됐소. 이제 됐소. 쉬시오. 안길수가 그녀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누이며 수건을 건넸다. 유나가 고통 속에서 안정을 취하는 동안 안길수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빠르게 회전했다. 인천항 제3부두, 내일 모레 자정, 잔금 거래 및 추가 모의, 완벽한 기회였다. 그는 즉시 벽에 붙은 지도에 붉은 펜으로 X 표시를 했다. 버려진 부두라. 놈들도 머리를 썼군. CCTV도 없고 접근로도 한정되어 있지. 그는 유나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요. 박진우는 태진그룹의 모든 보안 인력과 시스템을 손에 쥐고 있어. 내가 공식적으로 경호팀을 움직이면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소. 놈은 즉시 눈치채고 달아나거나 우리를 역으로 함정에 빠뜨릴 거요. 나는 내가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외부 인력 내 옛 부대원들을 동원할 거요. 하지만 그들만으로는 부족해. 놈들은 중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소. 경찰력이 필요하지만 경찰을 공식적으로 움직이게 할 명분이 없지. 우리가 가진 건 예지력뿐이니까. 만약 우리가 현장을 덮쳤다가 놈들이 이미 떠났다면 우린 불법 무기 소지 및 불법 침입으로 체포될 거요. 그때 코피를 닦아낸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안의 빛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날카롭게 타오르고 있었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면 비공식적으로 움직이게 만들면 되죠. 그들이 우연히 그곳을 순찰하게 만들 수는 없나요? 안길수는 그녀의 말에 놀라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비공식 순찰이라 가능할 수도 있어. 내가 아는 형사가 있긴 하지만 그를 움직이려면 확실한 미끼가 필요하오. 단순한 제보로는 안 돼. 그럼 미끼는 제가 할게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안길수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요? 당신은 여기 안전하게. 아니요. 이제 안전한 곳은 없어요. 유나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박진우는 지금 내부의 적을 찾고 있어요. 안 팀장님 같은 프로페셔널한 요원이나 강 회장 측근의 배신자를 찾고 있겠죠. 그는 절대 자기가 매일 아침 커피를 주문하던 그저 평범하고 겁 많아 보이던 바리스타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박진우에게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 무기고요. 제가 그 현장 근처에 있어야 해요. 유나가 말을 이었다. 만약 계획이 틀어지면 어떡하죠? 그들이 시간을 바꾸거나 장소를 옮기면요. 제 능력이 실시간으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숨어만 있지 않을 거예요. 안길수는 유나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며칠 전만 해도 평범한 시민이었던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우려는 전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다. 박진우가 얕잡아 보는 존재, 그것이 바로 유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좋소. 한유나 씨, 당신 말이 맞소. 안길수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이틀 뒤 인천에서 이 모든 것을 끝낸다. 지금부터 작전을 시작하오. 안전가옥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나가 예언한 결전의 날까지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 안길수는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실패는 곧 강민혁 회장의 몰락이자 그들 모두의 죽음을 의미했다. 그는 거실 벽에 걸린 인천 제3부도의 상세 지도를 노려보며 마지막 전술을 가다듬고 있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안길수가 준비한 외부 인력들이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태진그룹의 공식 경호 인력이 아닌 그가 특수부대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옛 동료들이었다. 통신 및 해킹 전문가인 리 이중사와 돌격 및 근접 전투 전문가인 김하사였다. 그들은 안길수와 마찬가지로 군복 대신 평범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훈련된 자들의 냉철함이 묻어났다. 상황은 드러내 박진우라. 거물이군. 김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지도를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제3부두. 완전히 버려진 곳입니다. 엄폐물은 많지만 동시에 사방이 트여 있어 저격에 취약합니다. 놈들도 바보는 아닐 테니 분명 퇴로부터 확보해뒀을 겁니다. 안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린 사냥이 아니라 체포를 해야 하네. 놈들이 돈 가방을 교환하는 바로 그 순간을 덮친다. 나는 김하사와 함께 현장에 잠입한다. 안길수가 작전을 하달했다. 리는 한유나 씨와 함께 300m 후방의 지휘 차량에서 통신을 확보하고 주변 CCTV와 전파를 감시한다. 그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두려움에 떨던 며칠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작전 회의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고 있었다. 제 역할은요? 유나가 물었다. 당신은 우리의 레이더요. 안길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놈들이 계획을 바꿀 경우 혹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매복이 있을 경우 당신의 능력이 유일한 변수 대응책이요. 리가 당신을 보호할 거요. 하지만 명심하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차량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작전의 핵심 구성원이었다. 그녀는 만년필을 만지지 않고도 그날 자정의 서늘한 빗줄기와 비릿한 바다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정신은 이미 그 시간, 그 장소에 가 있었다. 그녀는 지도를 가리켰다. 만약 그들이 이쪽, 남쪽 폐창고 쪽으로 도주하면
어떡하죠? 거긴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안길수와 그의 팀원들은 놀란 눈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저 지도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보고 있었다. 안길수는 즉시 지도를 수정했다. 김하사, 남쪽 창고 루트, 만일을 대비해 차단조를 하나 더 배치해야겠군. 그는 유나의 직관, 아니 예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다. 작전 준비와 동시에 안길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바로 경찰력이었다. 그는 박진우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합법적인 공권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태진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한 작전에 공식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는 없었다. 그는 보안 처리된 공중전화를 이용해 단 한 사람에게 연락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최 형사였다. 최 형사, 나요. 안길수. 그는 용건만 간단히 말했다. 오랜만이군. 안 팀장. 또 무슨 험한 일에 엮이셨나? 최 형사의 목소리는 피곤함에 지쳐 있었지만 안길수의 이름에 긴장감이 실렸다. 사적인 부탁이요. 내일 자정, 인천항 제3부두. 거대한 불법 무기 거래가 있을 거요. 거물이 엮여 있소. 공식 지원은 필요 없소. 다만 내 신호가 가면 현장을 우연히 덮쳐줄 수 있겠소?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최 형사는 안길수가 허튼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당신 지금 나더러 사설용병 노릇이라도 하라는 거요? 내가 뭘 믿고. 박진우 부회장이요. 안길수가 조용히 이름을 내뱉었다. 최 형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 이름 하나면 됐소. 내일 자정 제3부두 근처에서 대기하겠소. 신호는 작전 성공 시 포장 완료라고 문자를 보내겠소. 그때 들어오시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박진우의 움직임이었다. 한편 태진그룹 부회장실. 박진우는 산산조각 난 위스키 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혁 암살 실패는 그의 완벽한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을 남겼다. 그는 안길수가 경로를 변경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보안 프로토콜 변경인지 아니면 정보가 샌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저격수 용에게서 연락이 왔다.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 변수가 생겼으니 위험 수당을 더 내라는 것이었다. 박진우의 입가에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멍청한 놈, 감히 나를 협박해? 그는 원래 계획대로 잔금을 치르고 이 일을 마무리할 생각이었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저격수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느슨한 끝을 경멸했다. 좋아, 내일 자정. 제3부두에서 만나지. 원하는 만큼 챙겨주겠다. 그가 번호폰에 대고 말했다. 전화를 끄는 박진우는 자신의 개인 경호팀, 안길수의 공식팀과는 별개로 오직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그림자 부대를 호출했다. 내일 자정 제3부두로 간다. 내가 저격수에게 돈 가방을 건네는 즉시 그놈을 포함해 주변의 모든 것을 청소해라. 증거는 남기지 마. 그는 자신이 직접 현장에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오만함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저격수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해야 했다. 또한 그는 안길수나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만약 함정이라면 자신의 막강한 화력으로 모든 것을 뭉개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이 덫에 걸릴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덫을 놓는 유일한 사냥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결전의 날 밤 11시. 유나가 예언했던 대로 차가운 겨울비가 인천항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낡은 컨테이너와 버려진 창고의 녹슨 철판을 세차게 두드렸다. 안길수와 김하사는 이미 어둠과 비에 몸을 숨긴 채
제3부두의 핵심 교차 지점에 잠복해 있었다. 그들의 몸은 방수 전투복으로 무장했지만 쏟아지는 비는 체온을 빠르게 빼앗아갔다. 약 300m 떨어진 언덕 위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벤 차량 안. 유나는 리와 함께 여러 대의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귀에 들릴 듯 격렬하게 울렸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귀에 꽂힌 암호화된 통신 장비에 집중했다. 팀장님, 현재까지 주변 감시 카메라의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전파방의 장비도 아직은 조용합니다. 리가 보고했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날의 환영에 접속했다. 만년필 없이도 이제 그녀는 의지만으로 그 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었다. 비릿한 바다 냄새, 박진우의 오만한 목소리, 그리고 돈 가방, 모든 것이 선명했다. 오고 있어요. 유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2대의 차량이 접근 중입니다. 한 대는 저격수, 다른 한 대는 박진우, 아니 박진우의 경호팀이 먼저 도착합니다. 안길수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위치 고수. 목표물이 함정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 빗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죽음의 부두.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2개의 어둠의 세력이 서로가 서로에게 덫이 것이라고 확신하며 운명의 장소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제3의 눈이 벤 차량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자정, 인천 제3부두. 약속이라도 한 듯 유나가 예언했던 빗줄기는 한층 더 거세져 낡은 철제 구조물들을 광기 어리게 두드렸다. 세상의 모든 색이 검은색과 짙은 회색으로 지워진 듯한 이 버려진 공간에 2대의 검은색 차량이 거의 동시에 어둠을 뚫고 미끄러져 들어왔다. 한 대는 약속 장소인 폐창고 입구에 섰고 다른 한 대는 그보다 100m가량 떨어진 컨테이너 더미 뒤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박진우 부회장은 자신의 방탄세단 뒷좌석에서 내렸다. 그의 구두가 빗물이 고인 바닥을 지시겼지만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서재를 거니는 듯한 오만한 여유와 함께 폐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를 따르는 경호원은 단 2명. 하지만 박진우는 알고 있었다. 이미 컨테이너 더미 뒤와 창고 2층 캐서크에 자신의 그림자 부대, 청소부들이 완벽하게 매복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오직 자신의 손짓 하나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폐창고 내부는 빗물이 새어들어와 비릿한 곰팡이 냄새와 바다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박진우가 방수 코트에 깃을 여미는 순간 반대편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용이라 불리는 저격수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박진우에게서 10m 거리를 유지하며 멈춰섰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듯 보였지만 그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팽팽한 긴장감이 2 사람 사이의 공간을 메웠다. 돈은 가져왔소, 부회장님. 용의 목소리는 빗소리에도 묻히지 않고 건조하게 울렸다. 박진우는 경멸 어린 미소를 지으며 발밑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던졌다.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금속성 마찰음을 냈다. 내 놈의 탐욕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이다. 약속한 잔금, 그리고 내 놈이 요구한 추가 비용까지 전부 들어있다. 확인해봐라. 용은 즉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박진우의 여유로운 태도에서 위험을 감지했다. 이 거물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실패했다. 그는 박진우가 순순히 돈을 주고 자신을 살려 보낼 리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는 돈이 필요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붉은 빛이 도는 5만 원권 지폐의 다발이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돈을 확인하는 척 허리를 숙이는 순간 그의 오른손이 방수 점퍼 안쪽 허리춤에 숨겨둔 권총 손잡이로 향했다. 그는 박진우가 자신을 청소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돈을 의뢰한 박진우를 먼저 제거하고 이 돈을 챙겨 즉시 이 나라를 뜨는 것. 박진우라는 거물이 사라진다면 자신을 쫓을 꼬리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터였다. 그는 돈 가방을 닫는 동시에 몸을 날릴 준비를 했다. 박진우 역시 경멸의 시선으로 저격수를 내려다보며 매복한 팀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왼손을 코트 주머니로 가져가려 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300m 떨어진 지휘 차량 안 유나는 모니터에 잡힌 두 사람의 모습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다시 한번 그녀의 의식이 미래로 접속했다. 3초 뒤의 미래. 그녀는 보았다. 용의 손이 점퍼 안에서 총을 꺼내는 것을, 그리고 그 총구가 정확히 박진우의 심장을 겨누는 것을. 동시에 2층 캐서크에서 박진우의 매복조가 용을 향해 총구를 내리는 것을. 모든 것이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지금이에요. 저격수가 총을 박진우를 쏘려고 해요. 유나가 귀에 꽂힌 통신 장비를 향해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폐창고 지붕 위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대기하던 안길수와 김하사는 그 경고를 듣는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박진우가 돈 가방을 건네는 현행범 체포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진입한다. 김하사, 좌측, 나는 정면. 안길수가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용의 손이 권총을 거의 다 뽑아냈을 때, 그리고 박진우가 신호를 보내기 직전에 폐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고 동시에 지붕의 낡은 유리창이 깨지며 두 개의 검은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안길수가 외쳤다. 그 외침은 신호탄이 되었다. 용은 망설임 없이 박진우를 향해 총을 격발했다. 탕, 총성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러나 용의 총알은 박진우를 맞히지 못했다. 유나의 경고를 듣고 정확한 타이밍에 뛰어내린 안길수가 공중에서 박진우의 몸을 덮치며 그를 바닥으로 쓰러뜨렸기 때문이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부하에게 구출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해할 틈도 없었다. 팀장님, 안길수의 돌발 행동에 박진우의 경호원 2명이 그에게 총을 겨눴다. 매복이다. 김하사가 외치며 그들에게 즉각 응사했다. 탕, 탕, 탕. 순식간에 폐창고 안은 지옥 같은 총격전의 현장으로 변했다. 2층 캐서크에 매복해 있던 박진우의 청소부들이 안길수와 김하사를 향해 무차별적인 자동 소총 사격을 퍼부었다. 동시에 용은 돈 가방을 낚아채고 반대편 출구를 향해 내달렸다. 놈을 놓치면 안 돼. 안길수가 외쳤다. 그는 자신 밑에 깔린 박진우를 밀쳐내고 엄폐물인 기둥을 향해 몸을 굴렸다. 총알이 그가 방금 있던 자리를 괴멸시켰다. 김하사는 혼자서 4명이 넘는 적의 화력을 감당하며 정확한 점사로 그들을 제압해 나갔다. 특수부대 출신 엘리트 요원들의 전투력은 박진우의 사설 용병들을 압도했다. 안길수는 도주하는 용을 쫓았다. 용이 막다른 길처럼 보였던 남쪽 폐창고 문을 여는 순간 안길수는 그가 유나가 경고했던 바로 그 도주로로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안길수가 그의 다리를 향해 조준 사격을 가했다. 크악, 용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돈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5만 원권 지폐가 빗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흩날렸다. 그 사이 김하사는 2층의 매복조를 모두 제압하고 박진우의 남은 경호원 2명을 무력화시켰다. 총성은 순식간에 멎었다. 폐창고 안에는 다시 거센 빗소리와 부상자들의 신음소리만이 가득 찼다.
박진우는 자신이 살았다는 안도감과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굴욕감에 휩싸여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는 안길수를 바라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안 팀장, 이게 다 무슨 짓인가? 자네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그의 말은 끝맺지 못했다. 박진우는 자신의 이마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숨을 멈췄다. 안길수가 서 있었다. 그는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진 용을 결박한 뒤 천천히 박진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은 이제 저격수가 아닌 바로 자신의 고용주 박진우 부회장을 겨누고 있었다. 빗물이 안길수의 감정 없는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안 팀장, 자네, 지금 박진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당황과 공포로 떨렸다. 박진우 부회장. 안길수의 목소리는 폐창고의 빗소리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다. 당신을 강민혁 회장 살인교사, 불법 무기거래, 증거인멸 및 살인교사 혐의로 현 시간부로 체포하오. 박진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가장 충실한 개라고 생각했던 자가 자신을 체포한다는 사실을. 바로 그때 폐창고 밖에서 수십 개의 경광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안길수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것이었다. 그는 용을 결박한 직후 최 형사에게 포장 완료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광역수사대의 무장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와 현장을 장악했다. 최 형사는 피와 돈이 뒤섞인 아수라장과 그 한가운데서 박진우를 겨누고 선 안길수를 발견했다. 최 형사는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그는 박진우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박진우 씨,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지휘 차량 안에서 유나는 이 모든 광경을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온몸은 탈진 상태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끝났다. 지옥 같던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태진그룹 박진우 부회장의 전격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했다. 재계 2인자로 군림하던 그의 추락은 그 자체로 거대한 충격파였으며 언론은 연일 일면 톱기사로 이 사건을 다루었다. 인천항 제3부두에서의 총격전, 불법 무기, 그리고 거액의 돈 가방. 이 모든 자극적인 요소들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태진그룹의 주가를 연일 폭락시켰다. 박진우의 오만함은 수갑이 채워진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현장에서 체포된 저격수용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박진우의 살인 교사 지시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으며 과거에 박진우를 위해 처리했던 더러운 일들까지 모조리 털어놓았다. 그의 자백은 박진우가 수년간 태진그룹 내부에서 구축해온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를 밝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최 형사가 이끄는 광역수사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저격수의 증언과 안길수가 비밀리에 넘긴 박진우의 비자금 감사 자료를 토대로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박진우의 그림자 부대로 활동했던 사설 용병들과 그에게 뇌물을 받고 충성을 맹세했던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강민혁 회장이 시작하려 했던 내부 감사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거대한 부패 스캔들 수사로 확대되었다. 박진우의 왕국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모든 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며칠 뒤 강민혁 회장은 자신의 사저로 안길수를 불렀다. 심각한 배신감과 충격으로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단단했다. 그는 안길수에게 직접 내린 차를 건네며 조용히 물었다. 자네가 내 이동 경로를 바꾼 그날, 그 결정적인 정보의 출처는
대체 무엇이었나? 안길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 비현실적인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강 회장에게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었다. 회장님께서 매일 아침 들르시던 카페, 더 데일리 그라인드의 바리스타입니다. 강 회장의 눈이 의아함으로 커졌다. 한유나라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안길수는 그날 아침 유나가 자신을 찾아왔던 순간부터 광화문 내거리의 환영, 그리고 인천항에서의 마지막 전투까지 모든 것을 담담하게 보고했다. 강민혁 회장은 평생을 논리와 이성으로 살아온 기업가였다. 그는 안길수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깨달았다. 자네와 그 젊은 바리스타가 내 생명의 은인이었군.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마움과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안길수의 어깨를 무겁게 두드렸다. 태진을 다시 세워야 하네.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한유나는 강민혁 회장으로부터 개인적인 초대를 받았다. 그녀는 안길수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한옥에 도착했다. 그곳은 강 회장의 개인적인 휴식 공간이었다. 유나는 더 이상 더 데일리 그라인드의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감이 남아 있었지만 두려움에 떨던 기색은 사라져 있었다. 강민혁 회장은 모든 권위와 위엄을 내려놓고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유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한유나 씨. 그는 그녀 앞에 백지 수표나 다름없는 제안을 내놓았다. 태진그룹의 주식,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혹은 그룹 내의 어떤 고위직이라도 줬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하시오.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 모든 부와 명예가 자신을 짓누르던 공포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회장님, 저는 돈이나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그저 제가 사랑했던 저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는 창밖의 소나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만약 정말로 제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으시다면 회장님의 힘을 사용해 주십시오. 박진우 부회장이 망가뜨린 것들을 바로잡고 그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회장님께서 원래 하시려던 그 정도 경영을 부디 끝까지 완수해 주십시오. 강민혁 회장은 그녀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그 젊은 여성의 눈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용기와 고결함을 보았다. 그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은 언제나처럼 분주했고 태진그룹 스캔들도 서서히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박진우는 살인교사 및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민혁 회장은 약속대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축출되었고 그 자리는 능력 있고 깨끗한 인재들로 채워졌다. 안길수는 태진그룹의 보안 시스템 전체를 총괄하는 전략보안본부장이 되었다. 그는 박진우의 사설 용병들을 모두 해체하고 충성심과 실력, 그리고 도덕성을 겸비한 새로운 팀을 꾸렸다. 그는 더 이상 강 회장 개인의 경호팀장이 아니라 거대한 태진그룹을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다. 한유나는 더 데일리 그라인드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의 수석 바리스타였다. 동료들은 그녀가 몇 주간 병가를 냈던 것을 금세 잊었고, 그녀는 다시 정밀하고 완벽한 커피를 내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폭풍처럼 그녀를 덮치지 않았다. 때때로 손님의 손을 스칠 때 그녀는 그들의 사소한 미래를 보았다. 아, 저 손님, 곧 휴대폰을 떨어뜨리겠군. 그러면 그녀는 일부러 물잔을 살짝 쳐서 그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거창한 예언이 아닌 일상을 지키는 작은 배려로 사용하는 법을 터득했다. 어느 맑은 오후 카페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섰다. 안길수 본부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경호원의 검은 정장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그는 카운터에 서서 유나에게 주문했다. 과테말라 안티구아 드립으로 한 잔 주시오. 강민혁 회장이 즐겨 마시던 바로 그 커피였다. 유나는 말없이 웃으며 커피를 내렸다. 그들은 인천항의 그날 밤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을 때 그곳에는 목숨을 건 전투를 함께 치른 동지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안길수는 커피잔을 받아들고 가볍게 목례를 했다. 좋은 커피요, 한 팀장. 그는 커피 향을 음미하며 카페를 나섰다. 유나는 그가 사라진 유리문 밖 분주하게 흘러가는 테헤란로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은 다시 평범해졌지만 그녀는 자신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여전히 커피를 내렸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이 도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바리스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도시 서울의 이름 없는 수호자였다.